런던경제연구소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과 굶주림을 견디며 진화한 생존형 문명입니다. 유럽 학계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선진국이 된 나라를 문명이라니 시대착 오적이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보고서가 공개된 지 48시간 만에 미국, 일본, 독일의 전략연구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고 영토도 작고 시장도 없지만 전쟁법을 경제법으로 바꾸고 방어선을 생산선으로 전환하며 산성을 산업단지로 바꿔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 이전의 문명으로만 설명 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저는 제러미 포스터입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사와 위기보건력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죠. 전공 분야는 주로 전후 복구 경제, 특히 전쟁 피해국의 회복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제 이론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통계 오류나 우연으로 치부했어요. 미국의 원조, 재벌 중심 성장, 교육열 등 익숙한 키워드를 나열하면 얼추 설명되는 듯 했죠. 어느 시점부터는 이상한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는 비슷한 조건에서도 한국처럼 회복하지 못했을까? IMF 외환위기를 보면 웬만한 국가는 디폴트 선언하고 장기 침체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4년 만에 다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어요. 결국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어 수십 년간의 한국 성장 곡선을 재조정했어요. GDP 성장률, 외환 보유액 변화, 위기 복구 속도, 사회 저항 지수까지 싹 다 뜯어봤죠. 한국은 효율성이나 이윤 추구보다 본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박 하나로 국력을 키워온 거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이라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바라본 강남 거리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늦은 밤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전화를 받으며 어딘가로 향하는 젊은 직장인들.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보여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쟁법, 생존의 법칙, 한국인은 왜 싸움에 강한가? 뭔가 자극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클릭할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 전쟁법은 곧 생존법이다라는 자막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영상은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쟁 문화, 공동체 생존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한 강연 영상이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전쟁에 맞서 버티는 법을 수천 년 동안 익혔습니다. 이건 경제학자가 말하는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학도 정치학도 아닌 훨씬 깊고 오래된 생존의 기록이었어요. 영상에선 산성, 활, 공동체 전술, 몰살 회피 전략, 그리고 재난 대비 태세가 일상인 민족의 집단 기억까지. 그야말로 처음 듣는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그중 압권은 이 문장이었죠. 한국은 전시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위기 앞에서 나약해지고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 때일수록 시민이 국가보다 먼저 움직이고 국가가 늦으면 시민이 대신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인은 원래 전쟁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지금은 경제성장 DNA가 되었다. 유튜브 영상을 끄고 난 뒤 뭔가에 이끌리듯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의 도시 구조를 분석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지도였습니다. 경제적 흐름을 보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와 금융지구, 신흥 스타트업 거점까지 따로 표시한 거죠. 서울의 강남, 판교, 대전의 둔산, 대구의 수성, 부산의 센텀시티, 광주의 상무지구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언덕 위 혹은 산을 끼고 형성된 고지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산성 분포를 국방연구원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제 지도와 형태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배치. 한마디로 현대의 경제 요충지가
과거의 전쟁 방어선과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80% 이상 경제활동이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었어요. 평야보단 구릉지, 해안보단 내륙고지, 좁고 밀집된 평탄지보다 경계선과 가까운 언덕형 도시가 핵심이었죠. 게다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외부 진입이 어렵고 내부 결속이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심 진입도로가 좁고 외지인은 방향을 쉽게 잃고 주민들끼리 네트워크가 강하게 연결된 형태였어요. 판교의 테크밸리, 대덕의 연구단지, 수성구의 교육벨트, 센텀의 미디어 클러스터. 지금의 한국 경제 핵심도 지형과 집단 방어 전략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기사에 도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원래 피난처로 설계됐다. 1970년대 개발 당시 강남의 핵심은 도심 이탈과 분산이었어요. 공공청사를 남쪽으로 옮기고 주요 학교 기관도 따라 내려가며 일종의 현대적 산성을 조성했던 거죠. 그 계획이 지금의 부자 동네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닌 버팀으로 확장하는 나라다. 그게 제 연구 주제였던 위기 회복력의 원천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왜 경제 위기에서 늘 빠르게 회복하는가? 왜 금융위기, 팬데믹, 무역 보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산성을 닮은 도시가 공동체를 닮은 기업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산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봉쇄하고 내부 자산으로 버티며 외부가 복구될 때까지 지연전을 수행하는 것.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공공기관들조차도 이 방식으로 생존해왔어요. 외부 수요가 끊기면 내수로 버티고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 자체 기술로 전환하고 수출길이 막히면 새로운 틈새 시장을 열었죠. 버틴다는 것. 그것이 곧 성장의 전략이 된 나라. 지도 분석을 끝낸 후 조금 더 사람을 보기로 했어요. 건물과 거리보다 결국 도시는 인간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향한 곳은 평일 아침의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2호선. 정말 말 그대로 숨이 막혔죠. 인파에 밀려 허리를 못 펼 정도였어요. 수백만 명이 한치 오차 없이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그 모습.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인파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선 인구가 곧 무기구나. 군사학 개념에선 개량화된 전력을 통해 전투력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이 아니어도 매일 아침 수도권 2천만의 인구가 정해진 패턴대로 이동하며 도시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전술 체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통계청 자료를 뒤졌습니다. 상주 인구 대비 유동인구가 2배 이상인 지역이 수도권의 17곳. 심지어 서울의 중심가들은 상시 동원 가능 인원이 실질 인구의 25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실현 가능한 수치인가? 다시 확인했죠. 그런데 실제로도 대한민국엔 예비군 250만, 민방위 300만, 거기에 SNS 자율조직, 동네 안전순찰대, 자율방재단까지 결합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지휘체계 없는 기지 요원이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리를 후려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기지였어. 군사시설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아침 등굣길 아이들도, 심지어 노인정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조차 비상상황 발생 시 자연스럽게 동원되는 체계 안에 이미 편입돼 있던 거예요. 2000년대 이후 한국은 IT 기반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며 국민들에게 비상 알림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단순 경보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 지시를 이성적 판단 없이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훈련돼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요? 교통카드 찍으며 줄 서는 훈련.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훈련.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눈치 빠르게 멈추는 훈련. 이 모든 일상이 비전투 훈련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병사들이었어요. 각자 민간인 복장을 입었지만 필요한 순간 바로 기지 요원이 되는 방식. 그리고 저는 2022년 북한의 도발 당시 실제로 이 전술이 작동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 북쪽에 떨어진 낙탄 사고 이후
인근 시민들은 3분 안에 대피했고 10분 내로 SNS 자율방위망이 작동했으며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한 한 어머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메신저 지시에 따라 군 훈련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죠. 방공호가 아니라 사람이 방공망이었던 나라. 총이 아니라 머릿수가 무기였던 나라. 저는 이쯤 되면 더 이상 경제학의 범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망치질 않아요. 그 말은 군사 전략가로 일했던 독일 친구 파울로부터 처음 들은 말이었죠. 그땐 그냥 민족성에 대한 과장된 찬사 정도로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에 직접 와서 2주쯤 지났을 무렵 그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인분께 이런 질문을 던졌죠. 혹시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피난 가실 건가요?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죽을 각오로 버텨야지. 그 뒤로 전통마을, 산업단지, 해안가 어촌, 산악지대까지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구조물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이었죠. 산 위에는 꼭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관광용 복원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시대 방어선을 현대 건축에 녹여낸 구조물들. 서울의 북악산 성곽은 지금도 실제 작전도로와 연결된 유사시 대피 경로로 사용 가능하고 부산 금정산은 도시 자체가 산성의 일부처럼 설계돼 있더군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전주에 있는 완산 칠봉 성터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생들이 산성을 배경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성문이 무너져도 방어선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억해야 해요. 기록을 뒤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1896년 항일이병, 1950년 6.25 전쟁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은 성문이 뚫린 뒤에도 산성으로 올라가 싸웠던 민족이었고 산성 문화는 단지 전통 건축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서울의 관악구, 성북구, 서대문구 모두 산성을 품고 있는 곳이자 실제 전시작전 계획에서 후방지휘본부 대체기지로 지정될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 나면 외곽 고속도로 타고 도망치게 설계돼 있죠. 그런데 한국은 산을 끼고 도심이 형성돼 있고 그 산엔 예외 없이 과거 전쟁터가 존재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일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은 제게 단순한 통계 수치 속 국가였습니다. 무역량 1위, 제조 허브, 인구 대국.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정하는 공급망 중심국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중국과는 선을 긋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엔 이질감이 들었어요. 거리상으론 가까운데 감정상으로는 아주 멀었거든요. 예컨대 제가 한국에 와서 들렀던 전통시장에선 중국산 물건은 눈을 씻고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상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중국산이 더 싸지 않나요? 그분은 대답 대신 제게 하나의 종이를 보여줬어요. 원산지 표시 확인 철저라는 문구였죠.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중국산은 공짜라도 안 씁니다. 이후 방문한 역사박물관에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수천 년 동안 한국은 단 한 해도 방심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교과서엔 외교관계라 쓰였지만 실상은 생존을 건 눈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한 해설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이 전성기일 때 한국은 항상 군비를 늘렸고 중국이 쇠퇴할 때만 잠시 숨을 돌렸어요. 이건 이웃이라서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적이 항상 가장 먼저 달려오니까요. 그날 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다시 봤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야 보이더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화, HD현대. 거대 제조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희토류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광물부터 재련까지 국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K배터리 업체들은 호주, 인도네시아와 별도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중국 없음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기업 전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였어요. 우리는 옆집 불구경을 하지 않는다. 불은 늘 옆집에서 붙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생존 본능의 정수였습니다. 모든 경제 전략, 무역 구조, 심지어 국민 정서까지 가장 가까운 적을 가장 위험하게 간주하는 본능 위에서 설계돼 있더군요. 영국은 프랑스와 싸웠지만 대륙 너머의 일이었고 미국은 국경 건너 캐나다, 멕시코와 전쟁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웃이 침묵해도 방심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중국과 8천억 달러의 교역을 하면서도 언젠가 저쪽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나라. 서울에서 며칠을 더 보내며 도시 곳곳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광이었죠.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인왕산 성곽길.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든 막힌 느낌이 드는 도시였습니다. 지도상으론 평지인데 실제론 계단, 골목, 담장, 또 담장이었어요. 그걸 처음 깨달은 건 낙산 성곽을 따라 걷다가였어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를 따라 이어진 성벽, 그리고 그 안쪽으로 촘촘히 박힌 CCTV와 골목길들. 한국인 지인에게 농담처럼 말했죠. 서울은 왜 이렇게 골목이 많아요? 정말 미로 같아요. 그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은 산이 도시 안에 같이 있잖아요. 길이 직선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자연을 피해서 틈틈이 이어진 거죠. 그 말이 묘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지도만 보면 간단한데 막상 걸으면 예상치 못한 경사와 방향 전환의 연속이었죠. 서울은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을 전제로 지형을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던 겁니다. 이 도시엔 정복의 동선이 없었어요. 대신 지키는 자의 길만 있었죠. 어느 날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전시관에 들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됐던 피난터 구조와 현재 구축된 민방위 시스템이 함께 전시돼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이건 선언이겠지만 한국인에겐 평범한 말이더군요. 한국의 방공 전략은 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시작되었고 골목에서 완성됐으며 그 위를 살아가는 시민들로 마무리됐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망도 그렇더군요. 서양은 통신망을 군사에서 민간으로 확장했다면 한국은 민간에서 군사로 자연스럽게 전환 가능한 구조를 이미 깔아뒀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사시에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 전체가 미니멀 전시체제라고 하더군요. 군사적 압박이 없어도 사람들은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나라였죠. 전쟁을 상상조차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일상처럼 저장하고 살아가는 나라. 미국도 총은 많지만 도시 전체를 방어선처럼 설계하지는 않아요. 유럽은 성벽도 역사 속 유물일 뿐이지 현재를 위한 방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도 싸울 수 있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로의 한 작은 국방 관련 세미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전 등록도 필요 없고 입장료도 없는 소규모 토론회였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 마치 전문가들의 전쟁 전략 브리핑 같았습니다. 놀라운 건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연자는 확증 억제 개념을 다루며 한국의 전시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서울은 선제 타격 대상일 경우 어디가 1순위인가요? 전면전 발발 시 통신망 이중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는 놀라운 수준의 질문들이 쏟아졌죠. 한 참석자는 심지어 전시 기준으로 구청 방공시설 위치가 어떻게 연동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죠. 며칠 뒤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북한의 전술 유도탄 종류를 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연장 로켓 대응 훈련은 이제 시청각 자료도 바뀌었더라고요. 순간 차 안에서 멍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전 국민이 기본적인 군사 용어와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군사 커뮤니티를 검색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별 전시 대응법까지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전국 방공호 목록을 앱으로 정리한 청년도 있었고, 북한의 SLBM이 동해에 등장하면 어디까지가 유효 사거리인가 같은 토론이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유럽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은 철저히 분리된 전문가 집단이고 시민은 그저 그 보호를 받는 존재로 남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구조, 골목의 방어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 예능으로 다뤄지는 전투 기술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전략적 상상력까지. 한국은 국가 전체가 살아있는 군사적 유기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형 전쟁법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체류 한 달이 넘었습니다. 머릿속은 자료와 숫자로 가득했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자료도 숫자도 논문도 잠시 접고 몸으로 한국을 느껴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북한산. 서울 시내에서 버스로 40분 남짓한 거리에 이토록 우람한 산이 있다는 사실부터가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산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평일 아침 8시인데도 말이죠. 신기했던 건 눈에 띄는 사람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들은 말없이 걷고 숨을 고르고 다시 오르며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묘한 협동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무리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았고 뒤처진 이를 눈치 없이 밀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위턱을 짚으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스틱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 흰 머리의 할아버지셨죠. 한국인의 산행은 단순한 건강관리나 여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정신을 비우고 다시 일상을 향해 돌아오기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선 산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였고 영국에선 은퇴 후나 주말 나들이용 공간이었죠. 하산길. 저는 비로소 그 답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북한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든 다리에 어깨는 천으로 짠 망치처럼 무거웠고 팔은 허공에 떠 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산을 올랐을 뿐인데 왜 이리 탈진한 걸까? 한국의 산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을 만만하게 봤던 제 오만이 깨진 거였죠. 며칠간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쉬는 김에 한국 자료를 좀 더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업정책, 지역개발, 군사 시스템. 그렇게 몇 시간쯤 뒤 제 눈에 딱 한 줄이 걸려들었어요. 이 마을은 전시 상황에서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중대 전술기지로 활용됩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대 전술기지. 군사 문서에만 등장할 법한 그 단어가 마을 지도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산이 요새였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을이 요새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기도 서해안 인근 해병대 훈련지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중대 전술기지 연계 마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든 구조가 이상했습니다.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고 마을 회관엔 이상한 철문이 있었죠. 뒷뜰처럼 보이던 공간엔 콘크리트가 아닌 모래자루 벽이 있었고 멀쩡해 보이던 집 지붕 한켠엔 망원형 통신 장비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유사시 작전구역으로 편성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훈련을 받고 있었고 민방위 교육도 일반 행정이 아니라 해병대 연계 전술에 맞춰 구성돼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여긴 피난처가 아니라 싸움터가 됩니다. 관계자의 말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산으로 적을 막고 마을로 전선을 구성하며 주민을 전투 인력으로 조직화해왔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의 노후 일자리 정책도 해양 어촌 개발 지원도 모두 전시 후방 작전 유지와 맞물려 설계돼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한 어르신에게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전쟁이 나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두렵죠. 근데 우리는 도망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북한산에서 보았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산길도 웃으며 넘던 그 얼굴들. 그리고 그 얼굴이 이제는 전선이 되어 이 나라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으로 경제 외의 힘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대 전술기지 마을에 다녀온 이후 저는 차마 곧바로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한 마을 전체가 유사시엔 지휘소로 평시엔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는 구조. 그것도 60대, 70대 주민들이 직접 유지하고 있는 방식에 전율했죠. 이게 정말 특수한 사례일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에 깔린 구조적 본능일까?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저는 재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미 수없이 들어봤던 사례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법적 강제력도 없었죠. 그런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어요. 결혼반지, 폐물, 유품, 심지어 유치원생들이 저금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건 2003년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놀랍게도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더군요. 단지별로 분리수거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아파트 방송으로 실시간 지침을 전달하고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분리수거 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얼어붙던 그 시기에도 한국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더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서구권에서 이 단어는 강제 혹은 정부의 통제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노인정이 문을 닫기 전에 노인들이 먼저 모이지 않았고 식당엔 방문자 명단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먼저 적었어요. 그 모습이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자발적 동참률이 80%를 넘었고 강제 없이도 이동량이 줄어들었죠. 이쯤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틀이 달랐던 겁니다. 한국은 재난 시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나라는 재난을 만나는 순간 자동으로 군사화된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만큼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날씨였어요. 광화문에서 시작해 종각, 청계천, 을지로까지 발길 가는 대로 움직였죠. 커피 한 잔 들고 앉은 을지로 한 구석 벤치에서 저는 문득 지난 몇 주간의 한국 체류를 되짚어봤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금을 내놓고 전염병이 돌면 서로 거리를 두고 마을이 공격받으면 주민들이 기지가 되던 풍경들. 무심코 노트북을 열어 분석해보려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어느 청년이 지도를 살피는 외국인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잠시 후 그 길을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무심한 듯 다정한 행동. 그 뒤엔 아무런 대가도 없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민족이구나. 혼자 사는 법을 모른다는 건 단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나도 언젠간 도움을 받을 거라는 아주 오래된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런던에 도착한 날,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죠. 이제는 더 이상 그 거리를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연구실로 복귀하자 동료들이 한국 출장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GDP 분석은 어땠나? 회복 탄력성의 구조는? 저는 대답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죠. 한국은 자본주의로 포장된 생존주의다. 저는 그 한 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일단 이 나라는 자원도 넓은 국토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도 제한적이죠. 심지어 내부 시장도 작아요.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민간주도 성장, 정부 개입, 혁신 성장. 어떤 틀을 가져와도 그들의 행동은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느낀 감정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살아남으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공동체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기술도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어떤 경제 전략서에도 나오지 않는 공동체 기반의 자생형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시민이 전진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존속을 위한 것이었단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선진국의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본주의를 완벽히 흡수했지만 그 껍질 안에는 전혀 다른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본이 아닌 의무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아주 이상하고도 독보적인 경제국가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냥 숫자와 그래프만 넣자니 너무 허전했고 반대로 경험을 풀어쓰자니 경제 보고서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죠. 처음 한국을 바라볼 땐 아시아의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본능의 귀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북한산에서 70대 노인이 돌길을 뛰어오르던 그 모습, 쓰러진 마을을 포기하지 않고 되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진 걸 내어주는 시민들. 저는 이제 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번영한 나라가 아닙니다. 번영을 가장한 생존의 땅이죠. 이제 와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 질서를 갈아엎은 무서운 나라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으킨 적 없으며 침략도 식민도 패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의 움직임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요. 전범국은 과거를 지우려 했고 이 나라는 그 과거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피해국이 전범국 위에 서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올라선 걸까요? 한 남자가 그 의문을 품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본인이 믿어온 역사, 외교, 세계관 전부를 스스로 파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너선 밀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분쟁 기업외교국 수석 자문관이자 30년간 전범국의 사죄 정책과 피해국의 외교 전략을 분석해온 역사외교 전문가입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일본의 난징 대학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이들은 제가 수십 년간 쫓아온 역사적 범죄의 중심이었죠. 그런 저에게 한국은 비어있는 페이지였습니다. 피해국이긴 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한 국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 상원의 요청으로 피해국 중에서 이례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구조를 조사해보라를 미션으로 국제비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한국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통계와 외교 연설문 정도만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피해국인데 왜 G7에 초청되고 국제회의마다 왜 이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거지? 그 호기심 하나로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그냥 번듯한 신흥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공항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더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역사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사고의 축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있었어요. 바닥에 꿇어앉은 소녀. 주변은 모두 군복 차림의 일본 병사들이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죠. 그 사진 밑에 써있던 설명.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15세였고 가족과 강제로 생이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이건 식민지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 강제, 유린, 말살. 그야말로 범죄의 기록이었죠. 일본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세계는 한국을 그냥 성공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의문이 들더군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다음 날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강제징용 기록관을 방문했습니다. 철광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 다친 채 방치된 조선인 노동자들,
홋카이도로 끌려간 사람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명패로 새겨져 있었죠. 놀라운 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중학생, 젊은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방문객에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했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G7의 주요국이고 한국은 아직도 피해국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중학교에 초대받았습니다. 역사 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업이 끝나자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나쁜 짓들을 잘 아나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조차 한국이 그렇게 깊고 치열한 피해국이었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자 그 학생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의 한국만 기억하고 한국의 아픈 역사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한국은 전범국의 폭력에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철저한 피해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범국들을 하나씩 뛰어넘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한국을 마주하고 느낀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오늘은 단지 성장의 결과가 아니다. 과거를 기억한 자만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증거다. 한국에 도착한 첫 주, 한국의 과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세계를 설계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광화문과 을지로를 지나 대전과 포항, 울산까지 내려갔어요. 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굴뚝에서는 여전히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나라의 심장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듯 했죠. 포항제철 역사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철을 시작했다. 당시가 1970년대 초. 나라에 외화가 없었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철강은커녕 시멘트도 제대로 못 굳힌다며 비웃었죠. 그런데 그 조롱이 이 나라에선 분노가 아니라 연료가 되었더군요. 포항제철 창립 당시 자재 담당자였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아직도 쇳물 같았어요. 일본이 안 준 기술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죠. 밤새 도면 그리다가 눈이 멀 뻔한 동료도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우린 진짜 다 걸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또 무너지는 거니까.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국 전쟁 당시 흑백 사진들을 검색했어요. 그중 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쥐고 쓰러진 아내 옆에서 울고 있었죠. 사진 아래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51년 인천.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울음.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기술로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술이 일어선 거였어요. 울산에서 본 현대자동차의 시험 주행장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속도를 보며 저는 미국의 포드나 독일의 벤츠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붙은 포스터가 묘하게 다르더군요. 기계는 고장 나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산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다시 광화문을 지나는데 예전에 보았던 위안부 소녀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짓밟혔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한국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시 일어났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멀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폐허로, 폐허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글로벌 영향력으로. 이 나라는 시간의 법칙을 부숴버렸습니다. 한국은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생존한 나라였습니다. 그 생존은 그냥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졌던 신념을 다시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록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빛은 지금도 단단합니다. 그들은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딱딱한 의자에 혼자 앉은 소녀의 조각상. 그 옆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국화를 놓고 가셨더군요. 이틀 전에는 그냥 상징물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 눈동자 하나에도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끝까지 지키려 하는가? 다음 일정은 기억의 전시관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보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기억합니다. 기억을 망각으로 바꾸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면 한국은 기억을 방패이자 나침반으로 삼고 있었어요. 일본 오사카 대학에 잠시 파견되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죠. 위안부는 자발적인 노동이었다고 들었어요. 강제징용? 잘 모르겠네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도망쳤고 한국은 그 도망친 자들이 남긴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문 근처에서 또 하나의 자료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1945년 해방 직후 첫 거리 신문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했다. 기억하자. 이름을 빼앗긴 나를. 해방을 맞고도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기록했고 더 분노했고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포에 위치한 시민단체를 방문했을 때는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명단을 수기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해야죠. 이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껏 정부 대 정부의 외교적 관점에서만 과거사를 분석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기억의 주체였습니다. 법과 제도 이전에 가슴으로 기억하더군요. 기억은 힘입니다. 일본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한국은 그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유네스코는 2015년 한국의 위안부 자료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 줄곧 항의했죠. 하지만 역사는 지우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법입니다. 한국은 피해자의 나라였지만 기록의 나라였고 결국은 정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범국은 과거를 가렸고 피해국은 과거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는 새긴 자의 편에 섭니다. 그날 호텔에 돌아와 씻고 누운 뒤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낮에 봤던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켰으니까요. 그 짧은 말이 제 수십 년 외교 보고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문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기술연구소를 방문한 날 머릿속에 역사의 복수라는 단어가 스쳤어요. 그 전까진 비유였지만 이곳을 보고 나선 더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연구소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후 한국이 국산화를 선언하며 만든 긴급 개발센터였죠. 그날 연구소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기술로 우리를 막으려 했을 때 우린 기술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굉장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뜨거웠습니다. 철도, 전신, 전화, 탄광, 일본은 조선을 기술의 소비지로만 취급했죠. 배우게도 하지 않았고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그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을 얕봤어요. 한국은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기술 이전 없이 자립은 불가능하다. 그 오만함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때 전 세계는 한국이 휘청일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포토레지스트 자립화 가속. 그리고 마침내 일본산 소재 수입량 90% 이상 감소.
국가 차원의 대응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인 건 국민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노제팬 대신 노아벨을 외쳤어요. 감정이 아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거죠. 중소기업들은 밤을 새우며 대체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브랜드 불매 운동을 벌였고 교수와 공무원은 기술 자료를 무료로 공개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국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기술 항쟁 같았습니다. 예전엔 총 대신 태극기를 들었지만 이젠 노트북과 설계도면으로 싸우더군요. 저는 현대사 연구자지만 이런 방식의 저항은 처음 봤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아닌 기술로 복수하는 나라. 이건 분명히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2023년 도쿄. 일본 전자업계 임원들이 한국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더군요. 한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이미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우린 뒤를 쳐다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해 복수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해 미래를 재설계한 나라라는 것. 총 대신 반도체, 칼 대신 배터리, 분노 대신 시스템. 이 나라의 복수는 세계 최초로 기술로 이뤄낸 정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포항제철 방문 당시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시작했고 기술로 지켰습니다.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 기술이란 건 단순한 발전 수단이 아니라 과거를 이긴 생존의 방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으로 울던 민족이 기술로 웃으며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또 하나, 세계가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여러 나라의 구호 현장을 보며 자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라오스. 그곳에는 늘 한결같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하얀 바탕에 파란 로고, 그리고 작게 적힌 이름. 코이카 한국.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 한 문장을 듣고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보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충청북도 음성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엔 농촌진흥청과 코이카가 공동으로 만든 아프리카 식량기술 공유 시범단지가 있었어요. 그날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논 옆에서 일하던 할아버지 한 분을 인터뷰했죠. 왜 이걸 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구호로 받았던 미국 밀가루 봉지요. 배고픈 시절 그 하얀 봉지가 희망이었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에서 70년대 국제 구호물자로 생존을 이어갔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콩고 등의 식량과 기술을 전하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 코이카 본부를 찾았습니다. 벽에는 이런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조받던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ODA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돈을 주거나 쌀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술, 교육, 시스템 전체를 함께 전수하더군요. 베트남 하노이에는 K보건센터가 세워졌는데 그 중심엔 세브란스 병원 출신 의사들이 직접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기 봉사가 아니라 수년째 현지 의사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어요. 또한 우간다에는 K스마트팜을 도입해 현지 청년들이 IT로 작물 상태를 관리하고 한국식 창고 시스템까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부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한 번은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온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누군가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도와요. 이 나라의 원조는 시혜가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공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국민이 함께 만든 문화라는 겁니다. 국가 주도의 원조만이 아니라 수많은 NGO, 자원봉사자, 심지어 유튜브 채널 수익까지도 해외 어린이 교육비로 전환되고 있더군요. 호텔방에서 문득 1970년대 찍힌 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쌀 포대를 안고 울던 한 아이. 그 아이의 옆에는 코리아 에이드라는 글자가 새겨진 지금의 사진이 나란히 보였어요.
이 나라는 받은 것을 잊지 않았기에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서울에 온 지 어느덧 한 달.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과거의 피해국이 아니라 현재의 주도국으로서의 한국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2024년 G7 정상회의. 당시 미국 대표단의 외교자문관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한 가지 장면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기후협력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되던 자리였죠. 그런데 유독 많은 시선이 향한 한 자리가 있었어요. 처음엔 외교 형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이상했습니다. 주요국 대표들이 한국의 입장을 먼저 묻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이 중재해준다면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 순간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왜 이 회의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답은 그 이후 한국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동남아 안보포럼,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린 클라이밋 펀드, 개도국 협력체 등을 통해 기술, 민주주의, 기억의 결합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죠. 반면 일본은 회의마다 과거사 질문을 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중국과의 민감한 사안에선 눈치를 보고 있었으며 기술 표준 논의에서도 존재감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피한 대가가 외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되리란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피해국 아닌가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피해국이지만 그 피해를 기록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죠. 그 말은 외교적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4개국 중심,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참여, 중동 K건설 외교, AI 윤리 헌장 초안 제안국, 그리고 북핵 문제에서조차 핵심 중재자. 정말 이상하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세계 외교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요. 전범국 일본은 전쟁을 지우려 하다 스스로 존재감을 잃었고 피해국 한국은 기억을 새기며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순간은 2023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기억 포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독일은 나치 범죄를 고백했고 한국은 일제 피해를 증언했으며 일본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럽 외교관이 말하더군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피해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억의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지웠기 때문에 강해진 게 아니라 과거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은 나라였습니다.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국은 앞에 섰고 전범국은 뒤에 숨었다. 세계는 결국 기억을 마주한 쪽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 아래에 이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언어로 복수한 나라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피해자의 울음을 들은 증인이 되었고 기억의 심장 안에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과거를 기록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기억을 살아있게 보존하더군요. 기억이 단지 전시품이 아니라 지금도 숨을 쉬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형무소 벽면엔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당한 독립운동가들, 학생, 교사, 농민, 여성, 심지어 13살 어린아이까지. 그들 옆에는 생전의 유필 편지와 사진들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한 편지를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지만 절대 조선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1943년 17세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서. 이런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일본 박물관 어딘가에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본은 기억을 지워야 할 부끄러움으로 다뤘고 한국은 기억을 지켜야 할 생존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세계가 누구를 배우게 만들었을까요? 2011년 유네스코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자는
한국 시민단체의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렬히 반발했고 심지어 경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기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교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일부 자료가 유네스코 공식 보존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던 건 정부도 아닌 한 명의 고등학생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정리해 영어로 번역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원에 함께 낸 그 기록. 그 아이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언젠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전범국의 공식 입장, 정부의 보고서만 연구해온 저로선 이처럼 국민이 만든 사관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기억을 위탁하지 않은 유일한 피해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억이 불편한 과거로 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프랑스 교육부, 한국의 기억교육 사례 채택, 독일 기록보존청, 한국 방식의 시민 참여형 보존 시스템 벤치마킹, 미국 캘리포니아주 위안부 교육 커리큘럼에 한국 다큐 포함.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억의 나라, 학습의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이젠 전 세계 대학 강의실에서 기억 윤리의 대표 사례가 되고 전범국을 거부한 민족으로서 정의로운 미래 설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과거를 직면해 미래를 리드한 세계 유일의 기억 강국입니다. 그날 밤 형무소 역사관에서 가져온 브로슈어를 펼쳐보다 끝페이지에 적힌 문구에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아픈 과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이런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세계는 그 역사를 따라 걷고 있다.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친 날 밤 호텔 창가에 기대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아래로는 끝도 없이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이 이 나라의 현재를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한 문장을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정의할 수 있다.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머릿속에 한국은 단지 일제 피해국, 신흥 경제국, 분단국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정의였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누구보다 참혹하게 짓밟힌 그럼에도 그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품어낸 유일한 피해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기억을 기술로 바꾸고 기술을 정의로 전환하고 정의를 신뢰로 확장시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올라선 나라. 한국은 단 한 번도 확장을 위해 남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꾸준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 길이 결국 전범국 일본이 따라잡지 못한 세계적 신뢰와 영향력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여행기나 일기장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확히 새벽 3시 45분, 국제 외교보고서 작성을 위한 문서를 새로 열고 제일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견딘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설계한 나라다. 그 한 줄에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강제징용의 기록을 지운 일본과 그것을 보존한 한국의 차이. 기술이 침략의 수단이었던 일본과 기술이 정의의 언어가 된 한국의 반전. 기억을 지우려는 나라와 기억을 살아있게 지키는 나라의 미래.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성장, 기술 발전, 문화 수출로 한국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의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기술, 신뢰와 기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은 이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피해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를 만든 나라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 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